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대모인에 있는 한 낡은 아파트 주방에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는 남자의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시계는 밤 11시 42분을 가리키고 있고 전화기의 화면에는 딱 2줄짜리 문자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난 돌아가지 않아. 더 나은 사람을 만났어. 내 물건은 보관소에 옮겨놨어. 그리고 그 아래엔 하나의 이미지, 스크린샷 한 장, 공동예금 계좌에서 그녀의 개인 계좌로 송금된 11만 8천 달러. 깨끗했다. 너무도 계산된 이별이었다. 당신은 아마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커피는 식었지만 나는 천천히 마저 들이켰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쓴맛이 예상보다 쓰지 않았다.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2줄의 문자와 한 장의 캡처 이미지로 정리됐다. 이건 이별이 아니라 정리였다. 마치 보고서의 결산 페이지처럼.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동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단, 제가 하는 일이 정말 마음에 드신다면요. 당신이 계신 곳과 현재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불을 끄고 선풍기를 켜서 편안한 소리를 내며 오늘 밤 시작해볼까요? 나는 레너드 캐슬러, 54세. 생애 절반 이상을 숫자와 싸우며 살아온 법률, 자문 포렌식 회계사다. 사람들은 내 일을 지루한 숫자 노름이라고 말하지만 난 늘 말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사람만 거짓말을 할 뿐. 아내, 데이나는 오늘로 여행 넷째 날이다. 그녀는 친구들과 팜스프링스에서 요가와 클렌즈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라 했다. 아니, 그랬어야 했다. 그러나 방금 받은 이 문자와 송금스샷은 팜스프링스가 아닌 전혀 다른 현실을 보여줬다. 그녀가 언제부터 준비했을까? 생각보다 오래된 이야기다. 주말 여행이 월요일까지 이어졌고 생일은 기억하지 못한 채 명품 시계로 덮었다. 전화기는 내가 들어가면 조용해졌고 새로운 옷들은 집에선 입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말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게 첫 번째 실수였을지도 모른다. 혹은 넌 숫자밖에 모르는 사람이잖아. 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게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 숫자는 보고서를 만든다. 보고서는 결론을 만든다. 나는 내가 수집한 이 결혼의 데이터들을 조용히 떠올렸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결론을 적었다. 종료 조건 충족. 대응 프로토콜 실행. 내가 열어본 건 일반 이메일이 아니라 데이나가 존재조차 모르는 계정이었다. 그곳에는 보안 시스템에서 보낸 3통의 알림이 도착해 있었다. 누군가 비밀번호 변경을 시도했고 그 시스템은 내 자산 보호를 위한 별도의 모니터링 플랫폼이었다. 나는 핸드폰을 들어 딱 2단어를 보냈다. 행운을 빌어. 그리고 그 다음 번호를 눌렀다. 형, 5년 전에 얘기한 그 플랜. 기억나지? 지금이야. 그래, 그녀가 먼저 움직였어. 그때까지 나는 한 장의 결혼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집에 남은 유일한 우리 둘의 사진이었다. 이미 벽에 걸린 그 액자 속 모습조차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내가 기억해야 할 건 현실이었다. 숫자였다. 흔적이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아이오와 대학교 동문회에서였다. 나는 그때 38, 이혼 후 업무에만 몰두하던 시기였고 데이나는 34, 요가와 건강에 밝았고 무엇보다 내 직업엔 일말의 관심도 없었다. 자세히 몰라도 돼요. 우리 잘 살기만 하면 되죠. 그녀가 늘 하던 말이었다. 그래서 나는 믿었고
그녀의 요가 스튜디오 개업 자금을 대줬고 새집, 외제차, 고급 휴양지 여행까지 전부 나의 통장에서 나갔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때 말했다. 데크 수리 도중 망치를 잠시 멈추고 너 말이다. 네 와이프가 네 돈을 꽤 쓰는 것 같더라. 예. 그 돈 벌어오는 내 노력을 그 여자가 진심으로 알아주는지 생각해봐. 그땐 웃으며 넘겼지만 그 말은 머릿속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았다. 6년째 되던 해 나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회사 외 수익을 구조화하고 2개의 유한책임 회사와 신탁을 만들었다. 일부 자산은 암호화폐로 분산했고 해외 거래처를 통한 해외 계좌도 개설했다. 물론 데이나는 몰랐다. 그녀는 점점 더 피트니스 인플루언서로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늘었고 친구들과의 여행도 늘었다. 당신은 안 좋아할 거예요. 전부 요가 얘기니까. 그게 그녀가 떠나는 이유였다. 작년 크리스마스, 그녀는 내 생일을 잊었다. 다음 날 사과하며 고가의 시계를 주었다. 스튜디오 확장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 나는 시계를 받았다. 그날 밤 플랜 B 문서에 서명했다. 그리고 오늘 밤 문자 한 통이 모든 것을 실행시켰다. 형, 제이슨과 나는 어릴 때부터 사소한 일로도 계획을 짜곤 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외출했을 때 몰래 피자를 시켜 먹는 방법 같은 것들. 그는 해킹에 능했고 나는 수치 계산에 밝았다.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웬만한 일은 다 해결할 수 있었다. 그 버릇은 성인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제이슨은 지금은 디지털 보안 전문가로 일하고 있었고 나는 포렌식 회계사로 수많은 기업의 재무를 감시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몇 년 전 제이슨과 맥주 한 잔을 나누던 어느 저녁 나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만약 내가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내 자산을 보호할 수 있을까? 그때 우린 웃으면서도 진지하게 시나리오를 짰다. 이름 없는 법인, 다중 계좌 구조, 암호화폐를 활용한 디지털 자산 분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방어적인 구조였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내 재무 관리 시스템에 접속했다. 이 시스템은 원래 고객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나는 사적으로도 이 시스템을 사용해 내 자산을 감시하고 있었다. 인터페이스는 깔끔했고 모든 항목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프로토콜 A, 비상자산 보호. 이 단계를 클릭하면 내가 설정해둔 여러 계좌가 자동으로 동결되고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은행 측에 자동으로 이상 거래 신고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다. 나는 그 단추를 클릭했다. 1단계, 모든 공동계좌 동결. 2단계, 크레딧 카드 이용 중지 3단계. 송금 기록 정리 및 금융기관에 이의제기서 전송 4단계. 변호사에게 자동 문서 발송. 모든 게 매끄럽게 작동했다. 나는 예전부터 이런 상황을 상정하고 있었기에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었다. 심지어 이혼 소송에 필요한 증빙 자료들까지도. 그녀가 벌써 몇 달 전부터 작은 금액들을 빼돌려온 정황까지. 이제 내가 할 일은 단 하나였다. 싸울 준비. 그날 새벽 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오신 분이었고 내가 데이나를 처음 데려갔을 때도 말은 아꼈다. 하지만 오늘은 그녀에게 사실을 그대로 전해야 했다. 데이나가 떠났어요. 여행 간다더니 문자 하나 남기고는 돈을 다 빼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다. 레너드, 정말 안타깝구나. 하지만 놀랍지는 않아. 나도요. 놀라지 않았어요. 어쩌면 언젠가 이럴 줄 알았는지도 몰라요.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지켜야죠. 제가 만든 거니까요. 며칠이 지나고 나는 보관소를 찾아갔다. 그녀가 문자에서 남겼던 당신의 물건을 옮겼어 라는 말. 그 말대로였다. 내 옷 몇 벌과 노트북 2개, 그리고 외장 하드 하나. 하지만 가족 사진, 아버지의 시계, 어린 시절의 노트 전부 사라졌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꺾였다. 돈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나라는 존재 전체를 무시한 배신이었다. 나는 차에 올라탔고 그대로 형에게 달려갔다. 제이슨은 말없이 커피를 내어주며 내 옆에 앉았다. 어떤 놈이야? 트레이 하먼, 요가업계에서 유명하대. SNS 팔로워도 많고. 인플루언서라. 그리고 우리 돈으로 차 샀대. 2달 전에. 뭐라고? 그는 재빨리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트레이 하먼에 대해 찾기 시작하고 있었다. SNS에서 공개된 주소지, 사업자 등록번호, 관련 계좌 추적 가능성, 합법적인 방식으로만 간다. 우린 절대 선 넘지 않는다. 알지? 우리는 그냥 점들을 연결할 뿐이야. 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건 단지 배신의 문제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나의 이름으로, 나의 신용으로, 나의 결혼으로 돈을 빌렸고 이제 나를 뒤로하고 도망쳤다. 그리고 나는 그 구조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기묘한 사실 하나. 대한민국에서는 배우자 몰래 이혼 준비를 하면 이혼 기획죄는 아니지만 재산 은닉이 드러날 경우 민사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트레이 하먼의 재정 상황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3시간 후 나는 그가 운영하는 피트니스 센터가 대출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자산이 이미 담보로 잡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대출들 중 일부는 데이나의 공동 서명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웃음을 흘렸다. 나는 분노하지 않았다. 나는 계획 중이었다. 나는 언제나 계획 속에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호텔 커피숍에서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다. 습관처럼 블랙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신문 대신 데이터베이스를 펼쳤다. 오늘의 목표는 단순했다. 지난 15년간 내가 감지해온 모든 이상 징후를 되짚고 그에 따라 내가 취한 조치를 정리하는 것.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지나고 나면 다 보인다고. 하지만 나는 직업상 항상 그 지나기 전을 분석해왔다. 수치의 이상, 전표의 오차, 계좌 간의 타이밍. 그 모든 사소한 차이들이 누군가의 거짓말을 말해준다. 데이나와 나의 결혼도 그랬다. 처음엔 모든 것이 괜찮았다. 아니, 오히려 좋았다. 그녀는 밝았고 세련됐으며 내가 가진 조용한 성격과도 균형이 잘 맞았다. 우리는 1년 만에 결혼했고 나는 그녀가 원하던 요가 스튜디오를 차려주었다. 그게 내가 준 첫 번째 사업 자금이었다. 그녀가 당신은 이런 숫자들 다 외우고 다녀? 라고 놀라듯 묻던 밤이 있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내겐 숫자가 언어야. 너는 몸으로 소통하고 나는 수치로 해석하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했다. 그래도 좀 지루하긴 해. 너무 딱딱하고 계산적이야.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박혔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2개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하나는 데이나의 남편으로서의 삶.
다른 하나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회계 전략가로서의 삶이었다. 나는 조용히 자산 구조를 분리했다. 새 법인을 설립했고, 투자용 부동산을 명의 이전했고, 주식 포트폴리오도 분산했다. 중요한 건 불법이 아니라 예측이라는 점이었다. 내가 가진 것은 예감이 아니라 데이터였고, 그 데이터는 항상 신호를 보냈다. 그녀가 여행을 늘려갈 때 나는 전세금 계약서를 검토했고, 그녀가 고가의 차량을 원할 때 나는 신용조회 결과를 체크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내 생일을 잊은 날, 나는 자산의 60%를 별도 관리 시스템으로 옮겼다. 나는 내가 언제나 준비된 남편이었다는 사실이 웃겼다. 생일도, 세금도, 비상 상황도. 그녀가 말하던 당신은 너무 준비돼 있어서 지루해라는 말이 지금은 반대로 나를 구하고 있었다. 삶의 지혜 한 가지. 예상은 경계이고 준비는 생존이다. 이 말은 내 아버지가 툭 던진 조언이었고 나는 이를 시스템으로 만들었다. 그날 오후 나는 변호사에게 메일을 보냈다. 제목은 단순했다. 단계 2 실행 요청. 그녀는 내가 마련해둔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이혼 및 자산 분할에 따른 대응 초안을 작성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확보한 모든 송금 내역과 서명된 계약서, 그리고 제3자 트레이 하먼에게 자금을 이전한 증거들은 모두 금융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았다. 내가 숨겨놓은 비상계획에는 정서적 복수는 없었다. 단지 보호와 회수, 그리고 정리가 있을 뿐이었다. 나는 업무용 회계 시스템에 접속했다. 데이나는 과거 몇 차례 내 컴퓨터를 몰래 본 적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녀가 모르는 버전의 시스템을 따로 만들었다. 지금 나는 그곳에서 모든 자산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흥미롭게도 그녀는 이혼 계획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작은 금액을 이전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3만 원, 그 다음은 10만 원, 그리고 나중에는 수백만 원까지. 목적지는 특정 계좌로 이어졌고 우리는 그것이 트레이 하먼 명의의 사업 계좌라는 걸 확인했다. 기이한 점 하나는 이것이었다. 트레이의 헬스장은 인스타그램에서는 화려했지만 실제로는 대출과 리스 계약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는 설비를 담보로 10억 7천만 원의 장비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에는 데이나의 서명이 함께 있었다. 남편의 자산이 담보로 들어가면 이자율이 낮아진다더라. 나는 그녀의 음성이 내 머릿속에서 떠올랐다. 그녀는 나를 믿은 게 아니라 나의 신용을 이용한 것이었다. 그건 차라리 명백해서 차갑게 느껴졌다. 밤이 되자 나는 다시 제이슨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우리 시스템으로 확인해 봐야 할 게 있어. 신용대출 서류에 내 서명이 들어갔다면 위조일 가능성이 있어. 제이슨은 알겠다고 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그는 한 장의 이미지를 전송했다. 이거 네 서명이냐? 나는 눈을 찌푸렸다. 흐릿하지만 확실했다. 아니야. 난 저 스타일로 서명하지 않아. 각도도 다르고 필압도 얕아. 그럼 위조 확정이네. 그 말은 내 심장을 한 번 더 조였다. 나는 항상 회계장부의 숫자만 보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내가 그 장부에 속은 입장이 되었다. 아니, 속았다고 느끼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보다 먼저 준비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모든 것을 수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나는 문서들을 정리해 변호사에게 전송했다. 이 문서들로 위조 서명 및
금융범죄의 가능성 검토 요청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내 전화에 새로운 알림이 떴다. 데이나가 귀하의 계좌에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총 5회의 실패. 그녀는 모르고 있었다. 이미 문은 닫혔다는 것을. 월요일 아침, 나는 언제나처럼 정씨의 사무실에 도착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에 있는 내 회계법인 사무실로 올라갔다. 전날 밤 늦게까지 문서를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할 만큼 몸이 가볍게 느껴졌다. 어쩌면 그건 명확해진 방향성 덕분이었을지도 모른다. 레너드? 비서인 발레리가 고개를 들며 놀란 얼굴로 나를 맞았다. 쉬실 줄 알았는데요. 데이나 씨가 오늘 아침에 벌써 3번이나 전화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에 전화 오면 내 변호사에게 연락하라고 전해줘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내 사무실 문을 닫았다. 커피를 내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결혼 생활 동안 데이나는 한 번도 내 직장을 방문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이곳을 지루한 공간이라 불렀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15분 후 리셉션에서 호출이 왔다. 사장님, 데이나 씨가 사무실에 도착하셨어요. 로비에서 강하게 요청 중입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커피잔을 책상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문을 열고 로비로 향했다. 그녀는 예전과 다름없이 완벽하게 정돈된 모습이었다. 고급 운동복, 코디된 색감, 그리고 그 특유의 사회적 미소. 레너드, 정말 오랜만이네. 그녀는 다른 직원들이 듣기 좋게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데이나, 여기서 얘기할 일은 없어. 나는 낮은 목소리로 응답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아. 계좌는 우리 공동명의였잖아. 당연히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줄 알았어. 그녀는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그러나 그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 계좌에서 당신은 1억 원 넘게 인출했지. 그리고 문자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을 만났다고 통보했어. 그건 재정적 유기야. 그리고 범죄 가능성도 있어. 그녀의 얼굴이 일순간 하얗게 질렸다. 그건 그냥 감정적인 반응이었어. 당신도 알잖아. 우리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나는 고개를 젓고 주위 동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췄다. 우린 여전히 법적 부부였고 당신은 내 자산을 담보로 제3자의 대출을 보증했어. 그건 내가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일이야.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다. 트레이와 나는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했을 뿐이야. 당신은 돈도 있고 그냥 있자.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나는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신뢰를 잃었어. 그리고 그건 되돌릴 수 없어. 그날 오후 내 변호사는 데이나 측에서 보낸 문서를 전달해왔다. 데이나 측에서 당신의 회계관리에 불규칙이 있다며 자료 요청과 협박을 하고 있어요.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다. 아마추어 같은 수법이군요.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모든 자산은 합법적으로 분산되어 있었고 회계 기록도 완벽해요. 역으로 데이나가 당신의 서명을 위조했다는 증거가 더 강력합니다. 나는 다시 자료를 정리해 보냈다. 그리고 사무실에 앉아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다. 뭐 하는 거야? 내 카드가 안 되고 있어. 돈은 어디 갔어? 보낸 사람. 데이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였다. 조용히
그러나 정밀하게, 마치 낯선 장부를 들여다볼 때처럼 나는 그들의 실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실수는 이미 시작된 상태였다. 그날 밤 호텔방에 혼자 앉아 멍하니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핸드폰이 또 울렸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다. 그만해. 데이나는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일을 더 이상 크게 만들지 마. 트레이 하먼. 그가 직접 연락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문장을 속으로 되뇌었다. 사람은 감정으로 움직이고 나는 숫자로 움직인다. 그건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트레이 하먼. 이름만 들어도 광고 속에서 나온 듯한 느낌이 드는 남자였다. 나는 그를 검색해봤고 그의 인스타그램엔 조각 같은 근육, 명언이 적힌 셀카, 그리고 고급 차량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표면 아래에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숫자들이 있었다. 나는 형 제이슨을 다시 찾아갔다. 우리 둘이 한 팀이 된 건 이럴 때였다. 나는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형은 보안 및 데이터 정보를 찾아낸다. 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노트북을 꺼냈다. 하몬 피트니스 LLC 재무 상태 좀 보자. 합법적인 접근만 할 거야. 우리 방식대로. 알지? 우리는 합법적으로 점을 연결할 뿐이니까. 3시간도 차에 지나지 않아. 제이슨은 나를 부르며 화면을 가리켰다. 여기 봐. 장비 구매 계약서. 대출액 1억 7,500만 원. 보증인란에 데이나의 이름, 그리고 남편의 자산 명시.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어. 트레이는 장비 대출을 위해 데이나와 공동보증인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상엔 결혼관계에 기반한 가계자산 공동보유 조건이 적혀 있었다. 즉, 나의 자산이 간접적으로 담보 역할을 했다는 뜻이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상업용 공간, 임대계약, 크레딧 카드 3장, 차량 리스. 그 모든 계약서에 데이나가 공동 서명했고 남편의 자산을 등재한 흔적이 있었다. 내 이름은 없었지만 공동 생활자로서의 자산이 총합에 반영되었다는 사실은 명백했다. 나를 알지 못한 채 그들은 내 이름을 건너뛰어 이용한 것이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야. 이건 명백한 금융사기야. 형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법적 대응 시작할 거지? 그래. 그리고 트레이를 만나야겠어. 이틀 후 나는 하몬 피트니스에 도착했다. 외부는 깔끔했고 밝은 색벽면엔 당신의 몸이 곧 당신의 자산입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실내에는 젊은 사람들이 셀카를 찍고 있었고 트레이는 그 중간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를 알아본 그는 조금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레너드 씨죠? 데이나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네요. 나는 그 손을 잡지 않았다. 조용히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트레이는 약간 불편한 얼굴로 나를 유리벽으로 된 사무실로 안내했다. 바깥에선 모두 보이지만 안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 구조였다. 무슨 일이죠?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다. 이건 당신과 데이나가 공동으로 맺은 계약들입니다. 대출, 리스, 임대. 이 모든 계약은 내 자산을 전제로 승인됐고 나는 이에 대해 어떤 동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트레이는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데이나는 남편의 동의를 받았다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서류 위조로 이어집니다. 그는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자리에 앉아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한테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곧 은행에서 연락을 받을 겁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자산 담보는 이제 유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혼 중이며 법원은 이미 자산보호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트레이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데이나는 당신이 돈 많은 사람이라서 상관없다고 했어요. 어차피 공유 자산이고 조금만 기다리면 다 정리될 거라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걸 잘못 건드렸어요. 내가 일어서려던 찰나 문 밖에서 직원 한 명이 나를 보며 살짝 미소 지었다. 그는 나를 트레이의 부친이나 투자자쯤으로 여겼을지도 모른다. 나는 마지막으로 트레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한 가지만 더. 데이나가 나갈 때 내 개인 물품 일부를 가져갔어요. 아버지의 시계, 가족 사진 같은 것들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입니다. 트레이는 잠시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다. 한번 찾아볼게요. 다음 날 호텔로 작은 상자가 배달되었다. 보낸 사람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박스 안에는 내 아버지의 시계와 오래된 가족 사진, 결혼 초기에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아무 메모도 없이 단지 조용히 돌려보낸 그 물건들. 나는 그것을 하나씩 꺼내 침대 옆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마치 결산을 마친 회계 보고서처럼 노트북을 닫았다. 이제 다음 단계로 갈 시간이었다. 그날 오후 내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단호한 긴장감이 실려 있었다. 레너드 씨, 중요한 발전 사항이 있습니다. 은행 측 조사 결과 데이나 씨가 지난 1년간 공동 계좌에서 총 8천만 원 이상을 본인의 명의 혹은 트레이 하먼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송금 내역 중 일부는 투자금으로 표기되어 있었고요.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이미 예상했던 내용이었지만 막상 확인하니 묘하게 공허했다. 그러면서도 어떤 회계보고서를 읽을 때처럼 머릿속은 이미 정리되고 있었다. 해당 송금은 모두 저희 동의 없이 진행된 것이며 금액이 누적되어 있는 만큼 재산 편취, 즉 재정적 부정행위로 분류될 수 있겠군요. 변호사는 곧바로 이어 말했다. 맞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그녀가 일부 계약서에서 귀하의 서명을 위조한 증거도 확보됐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오늘 중으로 법원에 긴급자산보호 및 가처분 신청을 정식으로 접수할 예정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좋습니다. 신속하게 진행해 주세요. 그들이 전부를 알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하니까요. 며칠 뒤 나는 하몬 피트니스 센터 앞에 다시 섰다. 이번엔 다른 마음이었다. 이제는 경고가 아니라 통보의 단계였다. 트레이는 나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다. 마치 이미 무언가 감지한 듯한 눈빛이었다. 또 오셨네요. 무슨 일입니까? 당신에게 통보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 이혼과 동시에 당신의 모든 대출과 계약에서 사용된 내 자산 담보는 무효화됩니다. 법원이 자산 보호를 승인했고 은행은 이미 당신의 대출을 위험 대출로 재분류했습니다. 트레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은행이 당신에게 연락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 안에 장비, 임대, 차량 모두 압류 절차가 들어갈 겁니다. 그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얼굴로 외쳤다. 당신, 이거 일부러 노리는 거죠? 복수하려고? 나는 단호히 말했다. 내가 한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내 자산을 지켰을 뿐입니다. 당신과 데이나가 내가 지키려 했던 걸 훔쳤을 뿐이고요. 트레이는 조용히 의자에 주저앉았다. 데이나는 우리를 위해 다 하는 거라고 했는데 나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다. 그녀는 당신을 위해 했던 것 같군요. 나는 단 한 번도 포함된 적이 없었어요. 그날 밤 데인에게서 전화가 다시 걸려왔다. 이번엔 받았다. 나도 궁금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어떤 말을 꺼낼지. 레너드,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트레이 대출 다 회수당했어. 장비는 내일 몰수된다더라. 나까지 책임져야 한대.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불안에 가득 차 있었다. 그건 안타깝군요. 이건 보복이야. 이건 비열한 짓이야. 비열한 건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사인을 위조한 행위였죠. 그건 범죄야, 데이나. 그녀는 잠시 말을 잃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당신,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그래도 15년이었잖아. 우린 그냥 지쳐 있었던 거야. 그 순간 나는 마음 한구석이 약간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깐이었다. 나는 15년 동안 지쳐도 지켜야 할 게 뭔지는 잊지 않았어. 넌 그걸 잊었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해. 나는 통화를 끊고 그녀의 번호를 완전히 차단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자산보호 조치가 정식으로 승인되었고 나는 모든 공동자산의 동결을 완료했다. 그녀는 이제 어떤 계좌에도 접근할 수 없었고 새로운 신용계좌 개설 시도도 모두 거절되었다. 변호사는 그 소식을 전하며 웃음을 머금고 말했다. 이제 남은 건 이혼 절차와 금융사기 혐의에 대한 은행 측 조치뿐입니다. 나는 노트북을 닫으며 생각했다. 이건 승리가 아니라 회복이었다. 나는 복수심이 아니라 균형을 원했다. 회계처럼 정확히 들어간 만큼 나가는 삶. 무리한 신용은 결국 파산을 부르고 감정에도 재무제표가 필요하다면 나는 지금 밸런스를 맞춘 셈이었다. 그날 아침 법정 안은 조용하고 무거웠다. 데이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완벽했던 메이크업도 어딘가 흐트러져 있었고 명품 브랜드의 정장도 어깨에 힘이 빠진 채 걸쳐져 있었다. 눈가에는 피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희 의뢰인은 합리적인 선에서의 합의를 희망합니다. 그동안의 절차가 다소 공격적이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는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내 변호사는 잠시 서류를 정리하더니 말없이 한 장을 밀어냈다. 은행 측에서 조사를 완료했고 데이나 씨가 레너드 씨의 서명을 위조하여 다수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은행의 공식 회신입니다. 상대 변호사의 얼굴이 하얘졌다. 그는 재빨리 내용을 스캔하더니 속삭이듯 말했다. 이건 중대한 범죄입니다. 기소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데이나는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레너드, 정말로 이걸 고소까지 할 거야. 우리 사이에 그래도 15년이 있었는데.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고소를 한 건 내가 아니야.
은행이야. 나는 단지 조사를 도왔을 뿐이지. 내 변호사는 조용히 덧붙였다. 하지만 만약 오늘 저희의 합의안을 수용하신다면 레너드 씨는 은행 측에 협조적 진술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취하하고 형사고소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회의실안은 침묵에 휩싸였다. 데이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고 계약서를 내려다 보았다. 요가 스튜디오는 내가 갖는 거지? 예. 그건 레너드 씨가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와 관련된 채무는 내가 책임지는 거고. 당신 명의로 서명하셨으니 당연하죠. 그녀는 조용히 사인했다. 아주 천천히, 무겁게. 그날 이후 나는 호텔 생활을 정리하고 데모인 시내 외곽의 작은 단층 주택으로 이사했다. 새로 산 집은 오래된 장인 주택 스타일의 크래프츠맨 하우스였다. 벽에는 손으로 직접 칠한 자국이 있었고 마루에는 세월이 깃든 긁힌 자국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다.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그 모든 게 마음에 들었다. 마치 겉모습보다는 뼈대가 단단한 집을 선택한 내 지난 선택과 달리 이번엔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한 삶의 틀 같았다. 형 제이슨이 토요일에 들러 주방 캐비닛을 함께 달아주며 물었다. 데이나한테서 그 뒤로 소식은 없지? 응. 없을 거야. 이젠 그럴 이유도 없고. 제이슨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솔직히 너 그녀한테 훨씬 더 강하게 나갈 수도 있었잖아. 모든 걸 다 뺏을 수도 있었고. 위조로만 따지면 형사처벌 확정인데.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이젠 분노보다 평온이 필요해. 복수는 회복을 주지 않거든.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못질을 했다. 망치 소리만이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다. 그날 밤 나는 새 집의 뒤뜰에 있는 작은 데크 의자에 앉았다. 잔잔한 바람이 불고 옆집 개가 멀리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전에는 고급 아파트에서 이런 소음을 소란이라 여겼겠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삶의 일부로 느껴졌다. 손에는 아버지의 오래된 시계를 쥐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계를 들여다보며 지난 15년간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놓아버렸는지를 생각했다. 나는 신호를 봤다. 이상한 점들을 감지했다. 하지만 그저 지나쳤다. 사랑이란 건 때로 숫자보다 복잡하니까. 그렇게 변명하며. 하지만 결국 나는 숫자를 믿었고 그 숫자들이 나를 구했다. 트레이 하머는 결국 그의 피트니스 센터를 대형 체인에 넘기고 마이애미로 이주했다. 데이나는 콜로라도로 떠났고 그녀의 인스타그램에는 새벽 등산 사진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어느 포스트에도 실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사람들은 언제나 성공만을 공유하니까. 나는 알람을 끄고 다음 날 새벽 일찍 일어났다. 전화기를 꺼두고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내 버번을 한 잔 따랐다. 그리고 혼잣말로 말했다.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